여러분, 1분기 매출 816억 달러, 전년 대비 무려 85%라는 진짜 경이로운 폭등.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니까요. 게다가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솔직히 어떤 평범한 기업이 이런 성적표를 발표했다면 그날 주가는 진짜 우주로 날아갔을 겁니다. 아마 상한가를 몇 번은 쳤을 실적이죠. 맞아요. 그런데 2026년 5월 21일 이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를 향해서 시장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항상 100점을 맞다가 이번에 98점을 맞은 전교 1등도 아니고 무려 110점짜리 완벽한 답안지를 냈는데 부모님 반응이 미적지근한 거예요. 대체 왜 시장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표면에 드러난 숫자만 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만 봐도 752억 달러예요. 와,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만요? 네, 전년 대비 92%나 뛰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도 1.87달러로 월가 예상치였던 1.76달러를 가볍게 깼거든요. 거기다 회사 곳간에 쌓인 잉여 현금 흐름만 485억 달러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흠잡을 데가 단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결점이 없는 성적표였죠. 하지만 저희가 증권과 데이터룸에서 현재 시장의 심리와 수많은 데이터를 교체해서 쫙 분석해보면 그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아주 차가운 맥락이 드러납니다. 차가운 맥락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회사가 내놓은 2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 벌 거다 하는 예상치도 891억에서 928억 달러 사이였잖아요. 네, 아주 높게 잡았죠. 시장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치가 873억 달러였으니까 이걸 가뿐히 넘긴 건데 과거 성적도 완벽했고 미래 약속도 훌륭했는데 왜 투자자들은 환호하지 않은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시장 평균 예상치라는 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일종의 공식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 공식적인 숫자는 따로 있고 속마음은 달랐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돈을 굴리는 그 스마트 머니들이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공유하던 진짜 기대치, 이른바 위스퍼 넘버가 있었거든요. 그게 무려 960억 달러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960억 달러요? 아니 공식 예상치보다 거의 100억 달러나 높은 숫자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다고요? 네, 눈높이가 이미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건 단순히 뭐 돈을 더 벌고 싶다는 탐욕을 넘어서 시장에 완전히 비이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정말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 투자자들의 심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끝없는 탐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공포에 가깝습니다. 공포요?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낀다고요? 네,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가 현재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자체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모두가 아는 기정사실, 상수가 됐죠.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이 비정상적인 성장 속도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아, 성장의 한계가 올까 봐 무서워하는 거군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늘 미래 가치를 반영하잖아요. 현재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에는 2027년, 심지어 2028년의 장밋빛 미래까지 이미 꽉꽉 채워져서 선반영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돈까지 현재 주가로 싹 다 끌어와서 비싸게 만들어 놨으니 단순히 예상치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는 그 비싼 가격표를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뜻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대치보다 훨씬 더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압도적이어야만 지금의 주가 수준이 겨우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엔비디아 경영진도 이번에 거대한 패를 꺼내든 겁니다. 거대한 패라면 뭐 단순히 우리 그래픽카드 잘 팔려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죠. 자신들을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닌 AI 인프라의 운영체제, 즉 완벽한 플랫폼 기업으로 재정의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요? 사실 이번 자료를 보면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회사가 차세대 아키텍처인 블랙웨디랑 루빈 라인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하더라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신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딱 있었어요. 바로 베라 CPU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베라 CPU. 저희도 데이터룸에서 이번 실적 발표 중 가장 예의주시한 데이터가 바로 그겁니다. 그쵸? 엔비디아가 2천억 달러 규모의 CPU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올해에만 약 200억 달러의 CPU 매출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의아하셨나요? 아니, 엔비디아는 누가 뭐래도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의 압도적인 제왕이잖아요. 전 세계가 엔비디아 GPU를 못 구해서 안달이 난 상황인데 왜 굳이 인텔이나 AMD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꽉 잡고 있는 CPU 시장까지 쳐들어가서 싸움을 거는 건가요? 잘하는 것만 해도 바쁠 텐데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드실만 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그 이유를 알려면 지금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들이 겪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리적인 한계요? 데이터 병목 현상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가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엔진을 단 슈퍼카라고 해보죠. 오, 500km 슈퍼카. 좋네요. 근데 이 슈퍼카가 연산을 하려면 기존 방식의 CPU랑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문제는 그 연결 통로가 비포장 흙길인 겁니다. 아, 흙길이요. 네, 슈퍼카가 아무리 괴물 같아도 흙길에 들어서는 순간 트래픽잼에 걸리고 제 속도를 낼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GPU 성능이 아무리 미친 듯이 발전해도 결국 데이터를 주고받는 중간 다리에서 꽉 막혀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심을 한 거죠. 이 비포장 도로를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 GPU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초고속 전용 고속도로를 우리가 직접 깔자 하고요. 와, 그게 바로 베라 CPU군요. 네, GPU와 CPU 사이의 물리적 지연을 자사 생태계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 추가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전체를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엔비디아 전용 컴퓨터로 묶어버리겠다는 진짜 무서운 야심입니다. 헐, 진짜 무섭네요. 그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 아까 왜 운영체제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퍼즐이 확 맞춰집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시장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맞아요. 처음엔 막 카메라 렌즈 화소나 배터리 용량 같은 걸로 부품 단위 경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애플이나 구글처럼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생태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OS 플랫폼 기업들이 천하를 총일했고요. 네, 엔비디아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저 남의 데이터 센터에 칩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남는 게 아니라 그 판 자체를 통제하는 AI 시대의 iOS가 되겠다는 거죠. 와, AI 시대의 iOS. 이 생태계 지배하려는 원대한 계획은 진짜 대단한데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회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AI 인프라 지출이 매년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3, 4조 달러요? 매년? 네.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들, 즉 하이퍼스케일러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죠. 빅테크들 말고 누가 또 이 비싼 인프라를 산다는 거죠? 일반적인 기업들, 의료나 금융 같은 산업군, 그리고 무엇보다 소버린 AI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본 겁니다. 아, 소버린 AI.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자기들만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죠. 수요처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인프라를 자신의 생태계로 삼키겠다는 정말 원대한 청사진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좀 섬뜩하기도 했거든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숫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 어떤 숫자였죠? 바로 1,450억 달러라는 총공급 확보 규모입니다. 앞서 엔비디아 1분기 매출이 816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2배에 달하는 이 1,450억 달러를 미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고나 파운드리 선급금, 구매 약정으로 묶어뒀다는 거잖아요. 네, 2,450억 달러야말로 이번 실적 발표의 성격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잠깐만요. 반도체 산업에서 파운드리 공장에 이렇게 돈을 묶어둔다는 게 만약에, 아주 만약에 AI 열풍이 조금이라도 식어서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AI로 돈 버는 거 생각보다 힘드네? 투자 좀 줄일게? 이래버리면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다 악성재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목을 조르는 시한폭탄 아닌가요? 그 지점이 현재 시장 전문가들이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칩 제조 세계에서는 TSMC 같은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 라인을 확보하려면 몇 년 전부터 줄을 서야 하거든요.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벌고 장기 계약을 맺어야 하고요.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찍어주세요. 이게 안 되는군요.
네, 비유하자면 지금 금광이 터졌다고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쓸 초대형 공장의 임대료를 미리 선불로 왕창 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와, 5년치 임대료를 전부 선불로요. 엄청난 베팅이네요, 진짜. 긍정적으로 보면 향후 쏟아질 수요에 대한 엔비디아의 확고한 자신감이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니까요. 만약에 수요가 계속 폭발해지면 유일하게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경쟁사들이 물량 못 구해서 쩔쩔맬 때 웃을 수 있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거시경제의 충격으로 수요가 둔화된다면 이미 맺어놓은 그 거대한 계약을 그냥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막대한 위약금 물고 악성 재고 쌓이면서 재무제표가 붕괴될 수도 있겠네요. 네, 미래 검증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극강의 자신감이자 동시에 뇌관인 셈이죠. 방금 거시경제의 충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마침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이번 소스 자료에도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엔비디아가 이 화려한 실적을 발표한 같은 날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됐거든요. 네,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죠. 거기 보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 경우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되게 매파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고금리 환경이 성장주나 AI 랠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가요? 이건 금융의 기본 중력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이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라는 건 결국 이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막대한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매기는 가격표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높다는 건 굳이 주식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를 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하게 돈을 굴려도 수익이 짭짤하게 나는데 굳이 언제 폭발적인 수익이 날지 모르는 먼 미래를 보고 주식에 투자할 메리트가 확 줄어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관련주가 금리 변수에 엄청 민감해진 이유죠.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당장 2027년, 28년에 엔비디아가 거둘 장밋빛 수익을 느긋하게 기다려줄 인내심이 사라집니다. 안전자산 수익률이 높으니까 미래 성장에 의존하는 주식들의 현재 가치는 수학적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죠. 와,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시장이 이번 분기에 돈 얼마나 벌었나 이걸 안 묻는 거군요. 네, 이건 시장으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고금리 환경에서도 2027년 이후까지 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나? 너희 고객인 빅테크들이 그 비싼 대출이자 감당하면서 인프라 투자 계속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 이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완벽한 실적표 앞에서도 주가를 짓누른 근본 원인이 바로 이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주가창 빨간불, 파란불만 보고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시장을 지켜볼 때 감정 다 빼고 이 거대한 AI 플랫폼 제국이 진짜 현실이 될지 데이터를 추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님이 짚어주시는 5가지 생존 체크 포인트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철저히 검증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루빈 아키텍처가 올해 3분기에 초기 출하 일정을 정확히 맞추는지 여부입니다. 차세대 스토리의 첫 검증 무대군요. 멋진 설계도만 보여주시 말고 약속한 시간에 실물 내놔라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바로 4분기의 양산 속도입니다. 아, 실물을 내놓는 거랑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네,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수십만 개씩 요구하는데 수율 저하 없이 쏟아낼 수 있느냐? 이게 실제 매출로 꽂히는 속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뭔가요? 아까 그 고속도로 이야기랑 관련이 있나요? 네, 세 번째는 베라 CPU가 실제로 의미 있는 매출 가시성을 보여주느냐입니다. 기존 강자들의 영토를 침범하는 새로운 전쟁이잖아요. 베라 CPU가 잘 팔려야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진짜 통합 플랫폼 모델로 다각화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플랫폼 기업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신호는요. 네 번째는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의 둔화 여부입니다. 아까 92% 성장했다고 했지만 몸집이 이렇게 큰데 매년 90%씩 성장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영원한 고성장은 없죠. 핵심 사업이 정적을 찍고 내려오는 이른바 피크아웃 시점이 관건입니다. 하강 궤적이 완만할지 아니면 절벽처럼 떨어질지 시장은 매 눈으로 볼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마지막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회사는 74.5%에서 75%를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고성장을 해도 원가를 통제하고 비싼 가격을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잃지 않는지, 수익성을 방어하는지 보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와, 1분기 압도적인 성적표 이면에서 시작해서 거시경제, 매크로 환경, 그리고 이 5가지 검증 포인트까지 진짜 쉴 새 없이 달려왔네요. 오늘 탐구한 내용을 쫙 갈무리해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합니다. 네,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고 블랙웰이나 베라 CPU를 통한 장기 서사도 굉장히 강력해졌죠. 네, 하지만 960억 달러라는 위스퍼 넘버처럼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었고 이 막대한 투자가 고금리 환경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단기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거네요. 정리하자면 엔비디아가 GPU 기업에서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을 선언했는데 이게 이제 막 실제 숫자와 출하량으로 검증받는 진실의 무대에 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진실의 무대, 네,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잠들기 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오늘 자료에 등장한 개념 중에 하이퍼스케일러를 넘어 엔터프라이즈, 산업, 소버린 AI로의 확산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매년 3조, 4조 달러가 투입되는 전 세계 AI 인프라를 깔아주는 말하자면 철도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새로운 기술의 철도망을 까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철도를 깐 회사도 돈을 벌었지만 진짜 엄청난 부를 거머쥔 승자는 그 철도 위를 달리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철도 위를 달리며 실제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AI 혁신의 진짜 주인공은 앞으로 누가 될까요? 이 막대한 인프라가 과연 빅테크들만의 놀이터로 남을지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산업의 지형까지 완전히 바꿔놓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철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 이면에 숨겨진 진짜 맥락을 파헤쳐본 시간, 당신의 멈추지 않는 지적 호기심을 언제나 응원하며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